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전해드리는 오늘 디펜스 브리핑은 중국과 러시아 소식을 하나씩 갖고 왔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이미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난 12월 26일 중국 청두에서 6세대 전투기로 추정되는 신형 전투기가 첫 비행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정말 6세대 전투기라면 미국과 유럽보다 앞서서 중국이 6세대기를 실전에 배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과연 이 전투기 정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러시아 소식인데요.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에서 대규모 공세를 시작한 것이 지난 10월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 탈영병이 급증했다라는 리포트가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군 내부 자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인데 탈영으로 지명수배된 인원의 숫자만 거의 군단급 규모에 맞먹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중국이 6세대기로 추정되는 신형 전투기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초로 6세대 전투기 시제기를 만들어서 띄운 모양입니다. 12월 26일 중국 청두에서 J-20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는 신형 스텔스기가 식별됐는데 한 덩치 한 단은 J-20을 압도할 정도로 엄청난 덩치의 전투기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중국이 J-20 전투기를 개발 및 생산하는 청두 항공기 공장 인근에서 신형 스텔스 전투기 초도 비행 실험을 실시했으며 성공적으로 비행 실험을 완료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일제히 리포트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12월 26일 오후 5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청두시 내 상공에서 식별된 이 전투기는 J-20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청두시 상공을 비행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전투기 중 하나로 분류되는 J-20을 작게 보이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덩치로 등장했습니다. 더블 델타에게 가까운 형상을 하고 있는 이 기체는 J-20보다 훨씬 더 큰 주익, 중앙동체 좌우와 동체 상단에 있는 에어 인테이크, 3개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식별되고 있는데요. 수직 미익 없이 주익에 조종 잉면을 도입해 자세 제어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체는 J-20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내부 연료 탱크와 무장창 용적을 확보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것은 이 기체가 J-20의 뒤를 잇는 6세대 전투기일 수도 있지만 현용 JH-7A의 뒤를 잇는 일명 JHXX, 즉 차세대 전투폭격기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전투기가 6세대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기존 5세대 기체보다 우수한 스텔스 능력과 센서 퓨징 능력, 다채널 레이더와 무인기 협동 교전 능력, 적응형 사이클 엔진과 레이저 무기 적용 등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과연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앞서서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6세대 전투기를 만들었는지 향후 이 기체의 발전 방향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투기의 비행 영상부터 짤막하게 보시겠습니다. 청두 시내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J-20과 함께 나란히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20, 소위의 플랭커 시리즈보다 훨씬 더 큰 덩치를 가지고 있죠. 최대 이륙 중량도 37톤에 달하는 굉장히 큰 전투기인데 그 전투기가 소형 전투기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크고 두꺼운 모습을 자랑하는 게 이번 신형 전투기의 특징입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J-20보다 훨씬 더 두꺼운 동체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기체 하단에 있는 좌우에 에어 인테이크가 식별되기도 하지만 기체 상단에도 에어 인테이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중국군 항공우주 분야를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 분이죠. 루프레트 연구원님의 평가에 따르면 이 전투기에는 엔진이 3개 정도 달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덩치도 굉장히 크고 기체도 두껍고 아무래도 최대 이륙 중량이 굉장히 많이 나가다 보니까 후방 랜딩 기어도 꽤 두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중국이 확보하고 있는 엔진 기술로는 띄울 수가 없어서 엔진을 3개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게 지난달이죠. 11월에 주하이 에어쇼에서 중국이 이런 전투기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물론 컨셉, 목업 정도에 불과했는데 화이트 엠퍼러, 백제죠. 하얀 황제라는 6세대 전투기를 공개를 했는데 이 당시에 이 백제라는 모형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실소를 금치 못하셨죠. 중국이 SF 영화, SF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기체를 6세대 전투기로 만드는 거냐? 이런 기체로 어떻게 스텔스를 하겠다는 거냐? 이런 비아냥이 좀 많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장용이었던 것 같고요. 실제 중국의 이 6세대 전투기 모형은 2022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됐던
이 모형과 좀 더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투기의 특징, 수직미익이 없죠. 그 수직미익이 없기 때문에 이 주익 뒷부분에 달려있는 조종익면을 가지고서 피치와 롤을 모두 제어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 과제가 주어지게 됐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이 기체가 공대공 전투를 염두에 뒀다기보단, 왜냐면 공대공 전투를 하려면 굉장히 민첩한 운동성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형상 설계로는 운동 성능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부에 많은 연료와 무장을 싣고 타격 임무를 수행하거나 대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에 싣고 투발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운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JHXX라는 신형 전투폭격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중국이 굉장히 재미있는 기체를 만들었는데 이 기체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러시아 소식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로 따지면 야전군이죠. 러시아의 남부 군관구에서 거의 2만 명에 육박하는, 그것도 확인돼서 수배된 탈영병만 2만여 명에 육박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 각지에서 러시아군의 사상자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관의 자살 돌격 명령을 거부하고 탈영하는 탈영병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돼 수배 중인 탈영병 숫자만 군단급 규모에 달합니다. 주로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 남부군관구 예하 부대들에서 최근 탈영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숫자가 2만여 명에 육박한다고 러시아 독립매체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관련 자료를 폭로했습니다. 러시아어로 좋은 소식을 기다리지 말라는 제목의 독립매체는 남부군관구 사령부 인사담당 부서에서 유출된 문건을 바탕으로 2024년 10월 23일 기준 남부군관구 예하부대에서 탈영해 수배자 명단에 오른 장병 숫자가 19,21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병사와 부사관들이었는데요. 대부분의 탈영병들은 상관의 자살 돌격 명령을 거부하고 부대를 이탈해 현재까지 그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 탈영자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탈영병 대부분은 과거 도네츠크 제1군단으로 불렸던 제51 제병연합군과 루안스크 제2군단으로 불렸던 제3 근위 루안스크 세베로도네츠크 제병연합군 소속인데요. 이들 부대에서 탈영병이 크게 늘어난 것은 러시아가 포크롭스크 방면에서 이들 부대를 투입해 인해 전술을 펴기 시작한 지난 10월부터로 알려졌습니다. 매체는 확인된 19,210명은 말 그대로 확인된 숫자이고 집계되지 않은 탈영자들까지 합치면 전체 탈영병 숫자는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전선 각지에서는 지휘관의 자살 돌격 명령을 거부하고 탈영하거나 지휘관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사건들이 거의 매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2만여 명에 달하는 탈영병 규모는 거의 2개 사단을 꾸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규모의 병력인데요. 막대한 인적 자원을 끌어와 병력으로 투입하고 있는 러시아가 왜 그렇게 병력 부족에 시달렸는지 이제야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계정이 이번에 남부군관구에서 이 탈영병 명단을 유출해서 폭로한 매체입니다.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남부군관구 군사경찰들이 쫓고 있는 남부군관구에서 발생한 탈영병들의 이름과 신상, 군번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남부군관구, 러시아 남부지역 로스토프 지역에 사령부가 있고 작년에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 거점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부대에서 왜 이렇게 많은 탈영자가 발생을 했느냐? 그건 이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 지도는 현재 도네츠크 지역 전선의 상황을 나타낸 지도인데요. 저희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 중앙에서 약간 좌측에 있는 저 포크롭스크 지역이 가장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포크롭스크 남쪽에 프라코베 지역도 굉장히 강력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빨간색 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보시면은 저 오른쪽에도 굉장히 많은 빨간 점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토레츠크 혹은 제르진스크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곳은 현재 한 3분의 2 정도를 러시아가 장악을 했고 시가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가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병 위주로 돌격을 할 수밖에 없고 우크라이나도 여기에 경찰 부대들을 대거 배치해서 정말 처절한 시가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 러시아가 지난 10월부터 굉장히 강력한 공세를 펴기 시작했죠. 굉장히 강력한 공세긴 하지만 기갑이라든가 포병
항공 화력 같은 이런 적절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보병 위주로 돌격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고기 분쇄기라는 그런 작전이 돼서 엄청난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10월, 11월에 이 러시아군의 동향에 대해서 데일리 디펜스나 군사TV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렸던 것처럼 항명, 즉 지휘관의 돌격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지휘관을 구타하거나 혹은 지휘관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그런 병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남부군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원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탈영병이 제51 제병연합군, 그러니까 도네츠크 제1군단이라는 과거 민병대에서 출발한 부대고, 제3 근위 루안스크 세베로도네츠크 제병연합군, 이거는 루안스크 2군단이라는 민병대에서 출발한 그런 부대인데, 원래 러시아 사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반기를 들고 봉기했던 돈바스 민병대 출신 병사들이 이렇게 많이 탈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지난 2014년에 돈바스 내전이 발발했을 때 러시아군은 해방군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을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러시아 쪽에 붙었는데, 해방군이라고 생각했던 러시아가 자기들을 점령한 상태에서 민병대란 이름으로 이렇게 끌어와서 이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된 무장도 안 줬죠. 저희가 개전 초에 여러 차례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모신나 강소총, 맥심 기관총 이런 걸 들고서 싸우라고 했으니까 사기가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가 이 루안스크, 도네츠크 지역에 있는 이 지역 출신 사람들을 총알바지로 쓰고 있습니다. 개전 초 때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이 침공을 시작을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돈바스 지역에 대한 해방, 이런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네츠크나 루안스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먹은 상태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진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하등에 도움이 될 것이 없는데, 러시아가 계속 진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총알바지로 밀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여기 2만여 명 이 탈영자들이 현재 수배 중인 탈영자가 이 정도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러시아군은 보고서를 허위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아예 누락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집계에 잡히지 않은 탈영병의 숫자는 이것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탈영병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지금 러시아는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에서 이제 청소년과 노년층 인구까지 동원 내지는 강제 징집을 해서 전선에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내에서도 계약병, 용병 형태로 전쟁에 참전한 이 젊은 층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서 지금 노동인구가 없다라고 하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전쟁이 끝날 때쯤이 되면 러시아를 해방군으로 받아들였던 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이 지역은 인구가 거의 남아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